광복절에 다들 편안한 휴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최건님, 지난번에 그 질문하시던 곳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질문하시네요. 22살은 그렇게 심한 M자 아니면은 수술 적응증이 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선 약을 잘 드시고요. 22살이 수술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나이가 어리시면은 지금까지 빠진 양에 비해서 앞으로 빠질 양이 훨씬 많은 나이이거든요. 반대로 뭐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한 60, 70 되신 분들한테는 그 60, 70 될 때까지 빠진 양에 비해서 앞으로 빠질 양이 훨씬 적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거나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이신데 22살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뒷머리를 좀 아껴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나이긴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20년 뒤, 30년 뒤를 위해서 젊음을 꽃다운 이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지내야 될 청춘을 희생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은 뭐 대량 이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40살, 50살 돼서 멋있는 것보단 20살, 30대, 20, 30대를 더 멋있게 보내야 되고 그때 이제 결혼 정년기고 뭐 이러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정수리 쪽은 확실히 조심하긴 해야 돼요. 우선 약을 안 드시면은 약을 꼭 드셔야 되고요. 우선은 약이랑 먹는 약, 바르는 약도 하시는 거 좋고 그다음에 나이가 어리신데 탈모 진행이 많이 됐으면 먹는 미녹시딜 같이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M자요. M자로 진행되고 있으시구나. 병원 한번 오세요. 쉽지 않아요. 아보다트 2년차. 코수염을 뽑아서 쓸 수는 있기는 할 텐데요. 제가 코수염 그 의사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비슷한 일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한 번도 안 해본 일은 의사들도 잘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코털 같은 거 뽑는 거는 어떤 이게 위치나 뭐 이 각도나 이런 것들이 적절히 잘 나오지가 않아서 뽑기가 되게 힘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털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많이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별 도움 되진 않아요. 코털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절실하신가 보다. 코털도 나중에 써봐야지. 구렛나룻은 여기 쓸 수 있어요. 구렛나룻 여기까지도 뽑기도 하고 머리털이 많으신 분들은 구렛나룻 여기다 막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윗머리가 없는 분들은 요거라도 좀 뽑아가지고 이쪽을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욕구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때는 옆에 구렛나룻도 뽑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뽑아서 하시는 분들은 많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만약에 구렛나룻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좀 멋있게 잘 멋을 내고 있는 분들 같으면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되겠죠. 안 되고 이게 위로 올라간다고 많은 도움은 안 되는데 여기에 조금 있을 때 멋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걸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굳이 안 뽑을 것도 없죠. 보통 이제 구렛나루는 뽑기보다는 심으로 많이 오십니다. 이 뒷머리 뽑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심으면은 남자도 좀 멋도 좀 나오고 그러잖아요. 노프요. 노프는 뭐 해보실만 해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오시는 분들 중에 노프를 하셔서 적응을 하셔가지고 머리를 안 감고 그냥 물로만 헹구시면서도 잘 유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노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는 사람은 맞을 수 있다. 근데 너무 머리 두피에 기름기가 많거나 지성이거나 이러면은 사회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뭐 요 정도. 사실 샴푸를 하루에 2번씩 깔끔하게 해주는 게 만약에 탈모에 진짜 도움이 된다면은 샴푸 탁 해가지고 샴푸가 무슨 엄청난 영향을 줘가지고 샴푸를 많이 하고 깨끗이 잘 씻어주면은 탈모에 좋은 영향을 준다. 머리를 잘 안 감으면은 탈모가 더 많이 진행이 될 수 있다. 만약 이렇다면은 사실 후진국에 탈모가 더 많아야 되거든요. 후진국에 탈모가 더 많지 않습니다. 통계를 정확하게 내보지는 않았지만 동남아 쪽이나 아프리카 쪽 이런 쪽이 조금 더 아프리카는 뭐 사람들 다 밀고 다니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쪽이 조금 수입이 적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쪽보다는 훨씬 탈모가 적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 조금 더 많은 병이기 때문에 꼭 샴푸를 많이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굳이 노프가 혹시 좋을까 해가지고 사회생활 하는데 큰 지장을 주면서까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사실 샴푸 자체가 두피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기에 샴푸 자체가 닿아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서 잘 헹궈주기만 하면은 샴푸 때문에 무슨 악영향이 생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샴푸 안에 뭔가 좀 안 좋은 성분이 좀 들어있었다거나 본인한테 맞지 않은 샴푸를 쓰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 샴푸를 바꾸거나 아니면 노프로 갔을 때 자극 물질들이 제거가 되면서
확 좋아진 두피 상태가 좋아지면서 탈모도 좀 개선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탈모 원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매우 드문 아주 드문 케이스겠죠. 그런 경우는 저는 성관계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관없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강도 높은 근력 운동도 뭐 얼마나 강도를 높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선수 정도로 하시는 거 정도 아니면은 저는 운동은 좋다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선수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식이 조절을 너무 강도 높게 하세요. 제가 볼 때 근육 운동보다는 식이 조절, 그러니까 그 헬스 트레이너나 아니면 그 대회 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머리 빠지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작업이더라고요. 그 대회를 나가는 게 물도 안 먹고 뭐 먹는 거는 최대한 줄이고 운동은 계속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머리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회 나가는 거 아닌 정도의 상황에서 근력 운동 자체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다. 뭐 근력이 좀 많아지면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조금 DHT 레벨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이 좀 늘어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조금 더 좋아지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성인병이 많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럴 때 탈모도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거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애기들도 아토피 있고 알러지 있고 이런 사람들 뭐 자주 샤워시키지 않거든요. 자주 시키지 않고 피부 건조해서 가렵고 이런 분들 너무 세정력 좋은 거 그런 계면활성제 너무 센 거 이런 거 쓰지 않게 하는 게 좋은데 세정력을 좋은 걸 쓰면 당연히 머리카락이 좀 뻣뻣해지겠죠. 뻣뻣해지고 흰머리가 생기는 건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뻣뻣한 것 때문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뻣뻣하면은 머리카락에 좀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 샴푸 자체의 어떤 세정력 때문에 어떤 지루성 두피염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근데 지루성 두피염 있는 분들 참 기름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세정력도 너무 약한 거 쓰면은 이거 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서 본인한테 맞는 샴푸 사실 이것저것 조금 더 트라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염증이 생기는 게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기보다는 그 샴푸 안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이 어떤 자극을 줬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샴푸들마다 들어가 있는 물질들이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 많이 다르고 들어가 있는 물질 중에 어떤 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내기도 쉽지는 않고 지루성 두피염이 있으면 사실 피부과 진료를 받긴 하셔야 돼요. 피부과 가셔서 요런 상황인데 평소에 제가 바를 수 있는 약이나 아니 먹을 수 있는 약들 심할 때 좀 먹을 수 있는 약들 이런 것들로 좀 관리를 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이 염증 상태가 많이 올라와 있을 때에 탈모도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럼요. 뺀질뺀질한 부분에서도 머리카락이 좀 나긴 합니다. 그 프로페시아나 미녹시딜 같은 거 처방을 내려보면은 머리 위쪽에 진짜 뺀질뺀질하셨던 분들도 솜털 같은 게 막 올라와가지고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고 뺀질뺀질한 정도 상태에서 머리카락이 나가지고 이게 이렇게 머리카락 굵은 모발처럼 막 이렇게 자라고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솜털이라도 좀 나면 되게 좋아들 하시니까 그래서 꼭 먹고 바르는 약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날씨가 수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조금 하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데 불편한 거 정도는 있죠. 본인이 날 더운데 막 머리 감는데 조금 겁나는데 땀이 났네 막 이러면서 이게 또 머리 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리 문질러서 확 막 감지도 못하는데 땀나고 이러면 찜찜하잖아요. 좀 선선해지면 편안하죠. 불편하진 않은데 결과는 똑같은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원래 두꺼운 분들이 조금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고 머리카락 가는 분들도 좀 있어요. 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사실 그 영상으로 구별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원래 태생이 뒷머리도 그러고 여기도 가는 분들이 약을 먹고 굵어지지는 않아요. 약을 먹고 이제 원래 굵었는데 가늘어진 부분들이 조금 회복이 되는 그런 정도는 될 수가 있지만 원래 타고난 거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으로 심은 부위가 굵어 보이는 거는 사실 굵은 모발을 원래 갖고 있는 분들의 가능성이 99%죠. 100%입니다 거의. 그쵸. 모발 기증을 하실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상담하러 오시면은 와이프분이 오셔서 딱 얘기를 해요. 나는 머리숱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남편이 다 빠졌어요. 고생해가지고 이거 제 거 좀 줄 수 없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나이가 한 50, 60 되셨는데 둘이 되게 좋으신 거죠. 관계가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남편분이 매우 부인분한테 잘하신 거예요. 이거 막 사랑하니까 막 내 머리도 주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꽤 있고 뒷머리 남의 건 이식하는 게 좀 힘들다 이러면 저는 이거 필요 없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아직은 타인 모발 이식은 좀 쉽지 않죠. 근데 서울대 지금 권호상 교수님 주위에서 이쪽에 있는 쥐한테 모낭을 채취를 해서 특별한 어떤 파장에 빛이나 이런 거에다가 노출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식을 했더니 거부 반응 없이 잘 생착을 했다라는 실험을 한 2, 3년 전에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장기 이식을 딴 사람한테 받으면은 우리 몸에서는 딴 사람 거라고 이게 또 거부하는 그런 반응이 생기거든요. 그런 면역 반응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면역 시스템의 기능을 좀 낮추는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어야 됩니다. 남의 거 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간이나 콩팥 같은 거, 그런 주요 장기를 이식을 할 때에는 당연히 뭐 면역 억제제를 먹어가면서라도 해야겠죠. 근데 모발 이식은 그 정도의 가치는 사실 없다. 면역 억제제가 그렇게 만만한 약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면역 억제제까지 먹으면서 타인 모발 이식을 하진 않거든요. 한상보 원장님, 그 원장님 채널 가보면 그 원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거 타인 모발 이식 하면은 이 머리숱 많은 사람들 밤에 껌껌한 거리 그 맘 놓고 못 땡긴다 막 이러시는 분 계세요. 네. 납치당해가지고 이 머리 이거 다 털린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 결과물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납니다. 모발이 많이 가는 분들은 조금 더 밀도 있게 심거나 기대치를 좀 낮추고 수술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또 모발이 좀 가늘어도, 왜 이게 탈모가 진행이 돼서 가늘어진 게 아니라 원래 좀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앞에다 옮겨 심어놓으면 굵은 분들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잘 나와가지고 밀도는 좀 떨어지는데 더 자연스러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땜빵이 생겼다. 새끼 손톱만한 땜빵. 아마 고기가 딱지가 좀 앉았다가 떨어지면서 같이 모발이랑 같이 빠졌을 수도 있거든요. 아마 생착이 끝난 다음에 빠졌을 가능성이 좀 더 높기는 한데 2주 넘었잖아요. 2주 넘은 상태에서 빠진 거면은 괜찮아요. 그렇죠. 그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저희가 모발 이식을 합니다. 흉터에다가 모발 이식을 하는데 그 부위는 밀도가 좀 떨어져 보일 수가 있죠. 그게 정상 밀도로 보이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흉터에다가 모발 이식을 한다고 해도 흉터가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흉터라는 걸 인지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쪽에 모발이 없기 때문도 있고, 그 부분의 피부 색깔이 달라서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거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저 개한테 물렸던 옛날에 요 자리입니다. 보면 다른 피부, 여기 보시면 다른 피부랑 색깔이 다르잖아요. 약간 하얘요. 두피에도 흉터가 나면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약간 더 하얘요. 거기다 털을 심어도 짧게 밀면 흉터가 보이긴 보여요. 근데 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아예 안 나 있을 때보다는 훨씬 보기가 좋다, 그런 느낌 정도고, 지금 자를 수 있는 모발의 길이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은 흉터가 좀 크면은 훨씬 길러서 덮어야 되는데, 투블럭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포츠 머리 정도는 하실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수술하시고 결과가 잘 나온 다음에 머리를 조금 잘라보면서 이 정도 길이부터는 티가 나는구나, 그런 걸 이제 본인이 배워가면서 조금씩 스타일 잡아가셔야 됩니다. 정수리 쪽 모발 이식은 아무래도 같은 양의 모발을 이식을 해도 변화하는 정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수리 쪽은 심으면은 주변 모발들이 있는 데다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심다 보면은 주변 모발들 손상받을 수도 있고, 심은 게 주변 모발들이랑 혈액 공급이나 이런 거에서 경쟁해서 밀려서 조금 덜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은 양에 비해서는 조금씩 효과가 좀 덜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을 하고 밀도를 좀 높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그 저출력 레이저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출력 레이저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도 논문에서 효과가 있는 레이저 파장을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조사를 하고 그런 레이저 다이오드들을 사용해서 레이저를 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좋은 기계가 있다, 뭐 이런 건 좀 말하기 쉽지 않고요. 조금 더 비싸고 좀 이런 것들이 사용하기 좀 더 편하고 레이저 다이오드 숫자가 좀 많고 이런 거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약 평생 드셔야 돼요. 근데 사실 그 평생이라는 게 중간에 끊으시면 안 돼요. 끊고 뭐 먹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계속 꾸준히 드셔야 되고, 평생이라기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참 우울하잖아요.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이나 아니면 당뇨약 같은 경우는 평생 드셔야 되지만, 이 탈모약은 보통 한 이제 65세, 70세쯤 되시면은 나 이제 좀 머리 빠져도 될 것 같아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 원장이 앞에 심어준 거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가리고 다니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약까지 먹어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 버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뭐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몇 년 안에 빠르면은, 아니면 한 10년, 20년 안에 지금 먹는 약 있잖아요. 그 먹는 약 효과 이상 나는 다른 약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치료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틴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제일 합리적일 것 같아요.
가발도 하는데 가발만 하시는 분이 주로 오는 데는 아니에요. 저희 가발 하시는 위그 마스터라고 하잖아요. 가발 하시는 분이 상주에 계시긴 합니다. 이제 그분은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가발을 사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량 모발이식하고 이러면 여기 밀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발로 덮고 출근을 빨리 시켜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은 조금 더 많이 하시고, 그냥 가발만 하시는 분은 저희 병원에는 오시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일주일 정도 쉬실 수 있을 때 하세요. 혹시 안 되면은 5일 정도까지도 문제는 없거든요. 수술 후 5일 정도 후부터는 문제 없는데, 그래도 수술 당일날 하고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휴가를 내셔야 안전모를 별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모를 쓴다라는 것도 이 모발에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줄지는 사람들마다 달라요. 안전모를 하루 종일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잠깐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게 순찰 돌 때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전모 쓰고서는 가만히 앉아만 계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살살 걸어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전모 쓰고서 몸을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다르긴 한데 어떤 경우에서도 안전하려면 그래도 일주일 정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간 한 초반 3, 4일 정도는 저희도 가발을 못 쓰게 해드립니다. 근데 5일 이후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5일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가발을 쓰고 다녀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가발을 지금 몇 년간 착용을 해드리면서 저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가발을 고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생착하는 그 위치나 이런 데랑 영향이 없게 잘 고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발을 만들거나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 삭발한 게 좀 편하죠. 삭발한 게 수술이 편하고, 수술이 편하면은 결과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뭐든지 일을 할 때 조금 어렵게 하면은 뭐 그게 몇 프로가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일할 때 좀 주변을 좀 정리해 놓고 하면은 잘 보이고 이랬는데, 막 복잡한 데서 일하면 힘들잖아요. 뭐 그런 거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딱 봐서 비삭발로 했을 때 또 생착률이 떨어지거나 이럴 것 같으면은 중간에 환자분한테 얘기를 하고 밀고 가야겠죠. 근데 비삭발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뒤에서 모낭 뽑을 때 너무 어려워서 이게 뭐 너무 많이 잘리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비용은 엄청 비싸지는데 결과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정도죠. 뭐 대량 모발이식 이런 건 별로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어차피 수술하고 나면은 대량 모발이식 하신 분들은 이쪽이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뒷머리만 티 안 나게 한다고 해서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근데 이제 M자 같은 경우는 뒷머리 하나도 안 건드리고 티 안 나게 하면 좋죠. 네. 자, 오늘도 시청 많이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시간 날 때 또 들어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라면 러브님. 라면 먹어야지.